2부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유아 PD는 진짜 해외에서 많이 살아왔고 많이 경험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길에서 많이 보이는 동물들이 있죠. 근데 그런 동물들의 지표 자체가 되게 달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저는 핀란드에 살았을 때 비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보였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또 도시마다 다른데 약간 갈매기가 많이 보여요. 아, 바다 근처에 사셨나요? 아무래도 헬싱키라든지 그런 데는 갈매기가 많이 보이고 호수가 많고 해가지고 호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제 또 비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새가 좀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추워서 그런가? 그렇구나. 제가 이제 독일에 살았었잖아요, 6개월 동안. 네, 독일에 살 동안에는 솔직히 비둘기가 뭐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비둘기가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은 파리였던 것 같아요. 네, 파리 공원에서 와, 비둘기가 한국보다 많은 나라를 처음 봤어요. 네, 한 편이 다 흰색이더라고요. 비둘기 똥으로. 네, 그래서 공원에 상당히 비둘기가 많았다. 근데 저는 비둘기라는 존재가 되게 멸시받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활동가 중에서는 활동명이 둘기인 분이 있었어요. 귀엽다. 네, 둘기 귀엽죠. 그래서 비둘기와 함께 공존하는 뭔가 도시 체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비둘기가 많이 살아남게 된 거는 이게 도시가 굉장히 절벽이 많잖아요. 네네. 어쨌든 빌딩 자체가 절벽인 건데 그렇죠. 근데 비둘기가 절벽에 서식하는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도시라는 문화권에 적응할 수 있는 새였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한 건데 그렇구나. 그런 지점에서 생각하면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비둘기를 또 구조해서 사는 이제 아티스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막 가끔씩 연락하면 비둘기 잘 지내냐? 그러면 비둘기 사진을 막 보내주세요.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인가요? 네, 한국에 계신 분이고. 네네. 근데 이제 구조된 그 비둘기는 야생성을 똑같이 잃어가지고 바깥에 방생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맨날 포동포동 이렇게 자란 비둘기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도시의 존재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 편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아가 이 편을 얘기했을 때 이제 동물들을 얘기해 보자라고 했을 때 좀 반가웠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독일에 살 때 이제 저도 비건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여자 멤버들이 주로 그 비둘기 좋아하는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 굿즈도 만들고 막 비둘기 스티커도 화장실에 막 붙여놓고 비건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비건 식당에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비둘기 스티커를 막 붙인다든지 아니면 비둘기 구조 활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네, 조금 그런 문화가 되게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는 비둘기 혐오가 만연하구나 이런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뭐 독일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 그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맞아. 우리나라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걸 주지 마세요.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고라니 같은 경우에도 농작물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위기종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유해동물이라는 것은 대체 누구의 기준인가, 네. 해충이라는 것도 누구의 기준인가 이런 식으로 비건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비둘기는. 맞아요. 근데 그게 한정되어 있는 게 오직 흰색 비둘기에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종차별적인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살짝 인종차별주의처럼 이제 색깔로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방송에 들어가면서 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원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혹시 인상 깊었던 동물을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도시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인상 깊었던 도시라기보단 제가 최근에 이제 갔다 온 곳을 이야기하자면요. 제가 미국에서 마나티라는 이제 동물을 보려고 호수를 갔어요. 제가 이제 동물원은 소비하지 않으니까 뭐 보통 이제 보호소나 뭐 그런 곳을 가는데 거기는 아예 자연 그런 습지라기엔 조금 호수 그런 느낌의 곳인데 마나티가 뭐냐면요. 살짝 물개같이 생긴 네 그런 동물이에요.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귀엽고 살짝 나무늘보? 모래에 사는 나무늘보 느낌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마나티가 어땠는지 그 박물관에서도 봤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을 때는 미국에서 그 모터가 달린 보트를 타면서 그 마나티가 있는 곳을 막 다니다 보니까 마나티의 그 살갗이 다 패인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랬던 적이 있다. 그래서 엄청 제가 이제 막상 가니까 거기 이제 제가 카누를 탔거든요. 카누를 타기 전에 그런 지침을 주더라고요. 마나티를 볼 때 주의할 점. 그래서 마나티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지도를 줘요. 마나티가 여기에 많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 노를 천천히 저으세요. 놀라지 않게 천천히 저으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마나티 이거 너무 기본적인 에티켓이긴 한데 뭐 마나티를 따라가지 마세요. 뭐 아니면 만지지 마세요. 아니면 마나티를 밟고 올라서지 마세요. 뭐 이런 기본적인 거긴 한데 그거 말고도 이제 마나티가 잘 때 물속에서 자요. 근데 가끔씩 숨을 쉴 때 이렇게 올라와요. 자다가? 네, 자다가.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놀랄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던지 이런 특성을 잘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도 같이 올 수 있는데, 아이들과 있을 때도 주의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가이드라인이 너무 디테일하고 거의 영상이 20분짜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숙지를 하고 갔는데 이게 그 주의사항을 들어야 돼가지고 너무 지루하다 이거 언제 끝나 이렇다기보다는 마나티가 이렇구나라는 특성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주의사항들이었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네. 그 예전에 비거니즘을 학교에였나 그 책을 저희가 다른 시리즈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네네네. 팟캐스트에서. 네. 근데 거기에 한 회차에서 한 그 책의 챕터에서 한 선생님께서 해외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계신데 자기네 학교 현장 학습을 어디로 갈 것인가 했는데 당연히 아쿠아리움, 뭐 동물원 이런 데가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기가 좀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자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미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국립공원 같은 데서 자, 이곳에는 이런 새가 살고 있고, 여기는 새집이 있고, 저기 멀리 있으니까, 저기에서, 이제 망원경 같은 걸로, 탐조 안경 같은 걸로 네네. 보면서, 이런 새들이 있다라는 걸 배우고, 그들의 터전이니까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어떤 게 더 교육적이겠어요? 어떤 네. 게 더 실감나고, 어떤 게 더 이제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냐면, 당연히 네, 후자죠. 네, 당연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종들이 살고 있고 어떤 먹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터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침입하면 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존중할 줄 아는가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면에 또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 일본의 나라라는 지역에 가면은 나라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슴이 걸어 다녀요. 사슴이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제가 스촨에 있는 한 지역에 갔는데 스촨에서 지역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고산지대에서 네. 원숭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숭이들한테 음식을 계속 줘요. 사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 서울숲에 야생숲에 거기에서 또 동물들을 가둬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런 생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지향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떤 배움을 주는지,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동물을 대하는지 너무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들이 생각나면서 지금 그렇게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더 좋은가, 그렇게 섬세하게 그게 막, 물속에서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 그쵸, 거예요. 그 그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단순히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습성들을 그 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데, 그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제 다른,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동물원이나 이런 곳이 더 주로 있잖아요. 이런 생태 학습장보다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매뉴얼이 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미국에 있을 때 공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새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팟들이 되게 마련되어 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새들 소리가 나는데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또 거기 냇가에 토끼가 또 풀도 뜯어먹고 다람쥐도 있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뭐 이번에 조금 챗GPT에도 그 사진 올리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그 사진을 올리면은 어떤 동물인지 이 동물은 습성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교사라면은 그런 곳에 가서 이런 생물들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어떤 것을 먹고 이런 거를 아니면 뭐 설명해주지 않더라도 관찰해보고 한번 이런 어떤 것을 먹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되게 좀 그런 공원이나 생태 관련된 곳을 가면 조금 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유아페이가 갔다 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저는 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횡단보도를 걸을 때 바퀴벌레가 같이 걸어다닌다. 뚜벅뚜벅 같이 걸어다닌다. 거기는 이제 캥거루가 너무 많다. 오, 맞아요. 캥거루가 거의 뭐 그냥 우리나라의 이제 고양이들처럼 많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대자연 옆이니까 그래서 동물과 곤충이 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거기 대도시에서도 그런 큰 곤충들이나 큰 동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나요? 사실상 대도시에서는 사실 워낙 넓으니까 한국에 비할 수는 없고요. 그 캥거루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일하는 데는 이제 농장이었는데 제가 바나나 농장에서 일했는데 거기서는 조금 왈라비랑 캥거루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대도시에 살 때는 그 바퀴벌레 엄청 큰 거는 못 봤고 제가 거기 진짜 더러운 데 살아서 그 와이파이 공유기 밑에 있잖아요. 네. 그 뒤에 있잖아요. 그 뒤가 진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비밀번호 보려고 딱 그걸 잡고 딱 했는데 바퀴벌레가 샥 거기 그 한가득 있던 거예요. 뒷면에. 그래서 내가 깍 이러면서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무서웠겠다. 네, 너무 무서웠어요. 그 얼마나 컸어요? 아니, 안 컸어요. 근데 대도시는 안 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게 다 이제 웹툰에서 잘못된 지식을 배워가지고. 근데 바닷가에는 좀 큰 것 같은데 제가 살았던 멜버른 도시에서는 그게 집바퀴라 가지고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야생에서 뛰어노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호랑이 막 캥거루만큼 큰 동물들이 멧돼지 정도? 맞아요. 멧돼지 정도가 이제 산에 있는데 우리가 멧돼지를 실제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인들의 그 동물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도시에는 특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많이 떨어지죠. 호주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다른가요? 네, 확실히 그 생추어리도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지나가면서 동물들 계속 보니까 네, 계속 그 동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주제 자체가 동물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생추어리들도 엄청 많아서, 네, 제가 거기 있을 동안 원래 작년에 가보기로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갔지 뭐예요? 다른 일 하느라.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또 호주에 가게 된다면 생추어리를 한번 꼭 보고 싶고요. 또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에서는 그런 동물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제 외할머니 쪽이 그 DMZ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멧돼지가 내려와요. 아니면 고라니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는 이제 곰이 내려온 거예요. 와. 그게 막 엄청 도시는 아니지만 엄청 시골도 아니었거든요. 워낙 땅이 넓어서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곰이랑 이렇게 눈 마주쳐가지고 네,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네, 그랬습니다. 곰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네네네. 그럼 그 어떻게 했어요? 네, 그냥 뭐 그렇게 사납지 않은 곰이었어요. 네, 그냥 뭐 쓰레기통 좀 뒤지다가 가더라고요. 진짜 무서웠겠다. 근데. 네, 네, 무섭긴 한데 뭐 엄청 그 어그레시브한 곰이 아니었어가지고. 곰도 네. 인간과의 공존을 네, 맞아요. 알고 있는. 네네. 저는 좀 궁금해요. 한국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호랑이가 만약에 존재했다면, 호랑이가 멸종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헤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전히 똑같은 이유로 그냥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유해동물 이렇게 해서 다시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공존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총기가 있는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총기를 없애느냐 마느냐 이런 가장 큰 그 이슈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없애는 거에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시골에 살면 그런 야생동물들 많이 만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선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호랑이가 있었으면 한국에서도 총기가 합법화는 안 됐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 호주에도 캥거루들이 다니고 캥거루도 되게 위협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먼저 공격을 안 하면은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119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총기 사용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호주는 아무래도 조금 더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육식동물이라고 불리는 존재들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데 그냥 우리가 만약에 진짜 동물을 먹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되면 그들이 우리를 먹는 것도 자유로워져야 된다. 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저는 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어쨌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또 조금 놀랐던 것이, 제가 친구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미국 친구 다 각각 다른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이제 강아지를 주로 키우거든요. 같이, 사는데, 다, 정말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유기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놀랐어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펫샵이 산업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걸 산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시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고 마트에서도 보면은 동물들을 팔잖아요. 토끼 아직까지도 마트에서 그냥 너무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예 불가능하고 맞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전 교육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길거리에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진짜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보호자랑 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말 그냥 풀어져 있는 그런 고양이, 강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헌법적으로도 동물의 지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예전에 활동가들 사이에서 동물의 권리를 헌법으로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나라가 있다니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됐었어요. 네. 저는 이제 독일에 살 때 터키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터키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길거리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정말 한가득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과는 너무 다르게도.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다 보니까 그 동물들을 유기동물이 아니라 그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항상 뭐 먹이도 주고 이러면서 같이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공존하는 방식이 각 나라마다 특색이 너무 다른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에서는 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모두가 음식을 주고 어떤 데서는 그렇게 하면 유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책임을 누가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한 사람이 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이렇게 입양하는 게 좀 당연하고 맞아요. 한국은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신기한 거는 한국은 또 길에 이제 개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해외에서 보면은 개들이 그냥 길에서 뻘뻘뻘뻘 거리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개를 먹는 산업 때문에 이제 길에서 개가 그렇구나.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개를 납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맞아요. 개가 들개가 되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많이 잡아서 이제 보낸다고 하는데 고양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길고양이들 진짜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국의 좀 특이한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오늘 각 나라마다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떠오르는 사연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을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방송에서 읽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건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만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금요일 오전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